감사합니다. 네. 자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그 소설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저 노인복지관에 가서 그저 AI 수업을 받는데 그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그 소설 최근 신간 소설 중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창작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할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작가는 지금 황석영 작가라고 상당히 이제 고령이시죠. 올해 83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오래간만에 한 신간을 내놨는데 이 책이 이제 작가가 미리 출간을 하면서 AI를 그 대화의 상대로 해서 이 어떤 그 집필을 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서 이제 출간을 했었던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이 소설 쪽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AI를 이렇게 또 나이 고령이신 분이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나이 드신 그 원로 작가 중에서도 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AI를 다루면서 이 작품 구성부터 써나가는 과정 모든 과정을 AI하고 생성형으로 대화를 하면서 소설을 집필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그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년 만에 기념비적인 대작을 만들었다. 인간의 시대를 넘어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황석영 문학의 새로운 경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인터뷰한 동영상이라든지 쭉쭉 그 이제 찾아봐서 그거를 이제 노트북 LM으로 이게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약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이게 뭐 한 600년 시간을 품은 주인공은 실제로는 이게 뭐 소설 처음에는 사람이 안 나오고요. 나무하고 자연 생태계의 얘기만 쭉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이 자연 여기 이제 팽나무라고 하는 군산의 앞바다에 그 팽나무 600년 묵은 팽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이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팽나무가 목격한 600년의 역사. 팽나무가 이제 실제로는 주체로서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고 뭐 그런 시각으로도 이렇게 소설을 썼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불교의 윤회사상이라든지 여러 뭐 철학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자료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소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집필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죽음에서 피어난 600년의 생명, 인간과 자연의 경계 없는 회귀 이런 부분들이 큰 어떤 그 소설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대지모선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팽나무가 그 암수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 이 소설 전체를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생태계를 지키는 현대의 저항 의식, 새만금 갯벌이라든 새만금 갯벌 이저 공사를 하는데 이 600년 된 팽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걸 보존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해가지고 팽나무를 살려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와 근대의 상처 이런 부분들이 600년을 지켜왔기 때문에 어떤 그 중세 근대의 어떤 역사들을 이 팽나무는 다 이제 보고 자란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주는 의미는 이제 비인간적인 주제로서의 주인공의 전환. 최초로 이렇게 주인공이 인간이 아닌 소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소설이 이제 경장편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경장편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게 장편도 아니고 단편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의 보리움의 책을 이제 경장편이라고 하는데 600년을 압축한 경장편의 미학이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AI와 협업한 83세 현역의 작가. 챗GPT하고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이분은 뭐 얼리 어댑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산기기가 나왔다 그러면 뭐 타자 없애고 그냥 PC로 이제 그 집필을 하고 그랬던 이제 작가로 문단에서도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읽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거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화두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이 할매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서 이게 의문 가는 부분들을 저도 이제 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할매라고 하는 창작 소설이 AI 윤리 쪽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을 시사를 할 수 있겠는지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AI 창작의 도구인가 공동 창작자인가라는 질문을 문학계에 던진 사례입니다. 세 가지로 이제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두 번째 창작의 진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역시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됐고 저작권과 책임의 기속 이건 이제 공동 집필로 볼 것이냐 이제 순수 창작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고 데이터의 편향 및 문화적인 재현 문제 이런 어떤 그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문제점들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AI가 문학 창작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작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토론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판단은 또 이거 읽는 작가라든지 이 책을 안 읽더라도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얘기가 또 회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저 책을 지금 읽은 독후감보다도 AI 윤리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할미라는 책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읽고 싶은 책으로 꼽아놨는데 꼽은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철도원 3대 그 이제 황석영 작가가 썼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인천 영등포 경의선 이 배경으로 했던 소설이었는데 이게 저는 AI 얘기는 못 들었고요. 군산을 배경으로 한 일제 감정기의 내용이다라는 들어서 그걸 읽고 싶었던 책으로 뽑았습니다. 만약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못 탔다면 황석영 작가가 노벨상을 탔을 거다. 이 한강이 노벨상을 탔던 건 번역의 힘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황석영 작가가 그만큼 작품을 잘 쓴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AI 조언까지 받았으니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상황이 이렇게 조금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하여튼 마이크 그러니까 스피커가 안 들려서 제가 지금 그 핸드폰을 켜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선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읽은 책은요.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 장필규 소장님이 제일 처음 이 책을 소개를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책을 이게 오늘 이게 다루는 게 영 이상해서 자. 그 행복한 리더가 행복한 리더를 만든다는 이 책이고요. 이 책은 허남석 포스코 ICT 대표를 지내셨고 고문으로 계시는 분이셨는데 김영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이분이 포스코 그쪽 계열사 사장으로 있을 때에 경영의 효율 또 어려운 시기에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은 책인데요. 이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 이 지리산 밑에 있는 법계사에 갔었답니다. 가서 이제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가는데 뭘 그리 착하고 사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적었더라고요. 당신이 힘들면 용광로도 직원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진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이제 100가지 감사 쓰기. 그래서 이게 행복 경영연구소가에서 125 감사일지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단계 기본 3단계 그리고 이제 편에 이제 2단계 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기본 첫 단계에서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만약에 뭐뭐 해준다면 뭐 이런 식의 감사랍니다. 내가 승진을 하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런 것은 1단계인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단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 때문에 감사입니다. 임원이 됐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뭐 승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감사. 뭐 이런 식의 감사는 그냥 본능적인 감사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감사하고 또 성진의 누락돼서 감사하고 뭐 이런 식.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이제 암을 이겨서 이겨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자연적인 본능적인 감사고 세 번째가 뭐 성진의 누락됐음에도 감사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감사하다는 3단계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그 3단계가 모여져서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는 그러니까 나눔을 하는 게 네 번째 단계의 감사라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의외로 이 독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독서 나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표현했는데 감사와 봉사, 독서 요거 있는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고 한 달에 책을 2권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선행을 하는 그게 125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결국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구출시킬 수 있는 감사 경영이 되어진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집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그렇게 이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것은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기 표현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감사가 되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노력해서 얻어진 감사 그러면서 이제 회사 경영도 좋아진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장필규 소장님이 누구는 5가지 감사인데 나는 10가지 감사를 적었다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다시 그렇게 나더라고요. 나서 그렇게 했고 저도 요즘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이렇게 감사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요즘은 계속 꾸준하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여기서 보는 독서의 어떤 다섯 단계의 어떤 그런 걸 제가 누리고 있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단계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예. 요즘 이 영적인 삶에서 감사를 얘기를 하고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스토아적 삶의 권유라는 책입니다. 요즘 조금 생각이 좀 어지럽기도 하고 이거저거 그리고 주변도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정리 없이 살면 지나서 남는 게 좀 적어가지고 원래 스토아 쪽 책은 여러 권 읽었는데 요 책은 처음입니다. 그냥 예전 책을 찾다가 이게 눈에 띄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체 내용이 보면은 앞쪽에서 원칙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싹 해주긴 하고 사이사이 이제 그쪽에 위대한 철학자들 말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좀 식상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정리된 게 좀 필요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책이 딱 그 방향인 거예요. 이 저자가 헬스 트레이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 책을 자기 철학하고 이 정리하는 방식이 정리해서 실생활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읽다 보니까 시너지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요즘 이제 제 스타일이나 상황에도 적응하기 좋은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에 원칙 쪽 먼저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야기들 지혜용기 정의절제 그다음에 평원과 그다음에 이 통제이분법 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고 중증 이런 것처럼 이제 다루는 주요 주제에 대한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보면 책이 일반적인 책들 그 철학책들하고 좀 다르게 도해를 잘 이렇게 사이사이 써가지고 이해하기가 그리고 기억에 남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대목에서 본인의 해석이라든가 적용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좋았고 3장은 조금 재미가 조금 덜했고 유익한 부분이 있었는데 있기는 했는데 좀 덜했고 제가 좀 4장도 그랬고 3, 4장이 동시에 그랬고 마음에 들었던 건 5장 부분 요거를 조금 정리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아적 삶의 권유 이거를 요즘 상황에 조금 맞게 정리를 살짝 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나누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요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해석에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
그냥 조용한 삶이 아니잖아요.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정보도 많고 그래서 해석의 과부하에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시작이 된다. 이런 쪽하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실행을 더 작게 자주 하는 거 그 대목이고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는 게 명확성 이 정리를 어떻게 해가느냐 스토아적으로 내 삶을 그게 명확하게 만들고 상황을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지속한 거 굉장히 단순한데 근데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대목이 이제 책에서는 이분법으로 나오는데 세 개로 나누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부분 내 삶에서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책임을 진다라는 요 자세에서 출발하는 거야. 내가 통제가 가능한 거면 내가 책임을 완전하게 져야 된다. 통제를 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애초에 통제가 가능한 분야, 영역에 대해서는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자세로 시작을 하고 부분적으로 통제만 가능한 거는 영향은 내가 끼치되 내 결정과 부분이 없으니까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나는 여기 아래 보시면 입력, 내가 실제 행동한 것에만 이 부분은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통제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그 대신 받아들이되 완전한 수용은 하되 내가 책임은 지지 않는다. 요런 식으로 나누면 책보다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강조하는 건 행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10가지 무기에 대한 요걸 이야기를 이제 안에서 정리하는데 하나 더 해가지고 사실하고 판단을 분리를 해야 된다. 사실하고 판단 부분을 뒤섞어서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고 감정 폭주를 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인지할 때 거리를 둬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전체를 이게 이제 이 대목에서 각자의 정견화 신앙이 도움이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훈련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야 전체 맥락을 종합하기가 좋아진다. 위에서 내려보는 게 없이 있는 사실만 계속 해석하고 그걸 모아서 가다 보면 벽에도 부딪히고 조합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갈등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긍정은 원래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되고 내 깨달음에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되고 오히려 해야 될 행동은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시각화하는 거.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그거에 감정이 흔들리진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놓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부정적 시각화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묵상, 웰다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 가져다 주는 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렬을 쉽게 해준다. 근데 이게 웰다잉에 대한 내가 평소에 묵상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이런 대목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즐거움, 나 좋은 거, 신나는 거, 행복한 거 이거를 쫓아다니는 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사회에서는 수많은 소비재들이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고 실제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는 거 그것에서 내 진짜 행복이 오는 거다. 예, 요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도 사실은 설명을 쭉 이렇게 해가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고통에 대한 부분 요게 비교하는 것에서 주로 온다.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대요. 시각을 뺏겨버려서 실제는 내가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미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있는 게 안 보이고 남이 집중하는 거에 자꾸 휘둘리고
구매하고 소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중심이 흐트러져서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실제는 감사성인데 그렇게 된다. 요게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평탄 부분, 속도에 대한 거 너무 막 이렇게 집착하는 거, 아까 그 소설 부분, 그 AI 도움 받아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한 것도 속도에 대한 욕심이 나면 AI 쪽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 내가 차분하게 끌어낼 수 있는 걸 못 끌어내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괜찮은데 제 그 타임라인에 요거 시작하기 직전에 예, 그때 정리해서 요거 올려놨으니까 한번 예, 필요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아이,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그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의 매일 이렇게 한 꼭지씩 올라오는데 쫓아다니기가 벅찹니다.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주 제목이 너무 멋져요. 스토아적 삶의 권유.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또는 도움말을 주고받고 이런 걸로 생각할 때 또 이렇게 스토아까지 동원해서 권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또 우리 강기남 대표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다 좋았는데 이 스토아적 삶의 권유는 너무 좋네요. 또 유영진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책이라 이거 보일까요? 네. 네네. 거꾸로 보는 세계사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을 또 새로 또 표지랑 해가지고 새로 나왔는데 이 책을 제가 손에 넣은 건 9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 책이 나온 거는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노트에다가 항상 발표한 거 적어놓은 98년도? 네네. 그때, 88년도. 그때 초판을 했고, 또 이제 95년도 제가 샀을 때 2세 했던 거고, 또 07년도 할 때는 16세까지 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책을, 독자들이, 좋아했던 그런 책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꼭지에 있었던 걸 아주 유심히 책을 보았거든요. 그게 20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현대사의 뭐 전쟁도 그렇고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재조명해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그걸 써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평할 때 지식에 대한 판매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가 책을 많이 썼지만 그 책에는 자기의 생각을 썼던 것보다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에 대한 걸 자기 시각으로 다시 재조명을 해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책을 본 것 중에서 트레푸스라는 거 아시죠? 유태인인데, 유태인 장교인데, 이분이 스파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고, 또 시민이나 여러 작가들로 통해가지고, 이분의 제명이, 그러니까 스파이가 아니다라는 거를, 대통령한테도 서신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위대한 작가 솔라라는 사람은 나는 고발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제명이 아니다라는 걸 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승인을 한 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났고 이 사람은 프랑스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장교로 군대 생활을 하다가 또 유태인의 아내를 또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스파이라는 어떤 제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유시민 작가가 자기의 어떤 그 시선에서 그 책을 썼던 건데, 어쨌든 여기서 자기 이 안에서 제가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 책을 쓰는 거는 자기 내 영혼의 외침이다라는 거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났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비판과 저항이 없는 저급한 지식을 담는 책은 내실있지 않고 지적인 승리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저한테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깊이 각인이 됐던 내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참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걸 또 유시민 작가가 이 세계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아주 요약해서 알려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책인데 그걸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줄리언 반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도시농부가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올려가지고 그걸 대출받아서 도시농부도 있고 저도 읽었는데요. 줄리안 바스가 1946년생이니까 지금 80살이 됐죠. 영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4년간 작품을 많이 썼는데 이 반스의 문학 세계는 기억의 불확실성, 사랑과 상실, 역사와 진실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는데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통해서 유명하게 됐고 또 잉글랜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런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작가가 직접 나의 마지막 책이라고 선언을 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금년 1월 22일 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국에서 동시 출간이 됐죠. 그런데 이 책이 이 작가가 2020년에 혈액암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죽음자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문학 인생을 정리한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혈액암을 진단받은 데다가 또한 아내도 이렇게 암으로 뇌종양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가 평생 해온 일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두 개의 줄기로 썼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암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노화, 질병, 죽음에 대한 성찰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만난 두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두 친구는 대학 시절에 스티븐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고 또 진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 줄리언 반스가 소개를 해줘서 두 사람이 연인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파고 맞아가지고 이 반스가 자신이 소개한 것이 실패해서 그걸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40년의 세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할 때가 1960년인데 40년이니까 2000년이 됐겠죠. 그때 이 스티븐이 줄리언한테 그 진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다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제이안 스티븐과 지는 결혼까지 하지만은 4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어긋나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줄리언이 이 두 사람한테 그들의 얘기를 소설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진이 이 얘기를 절대 소설로 쓰지 말라고 내가 깊이 입양된 채로 나오더라도 안 되라고 경고를 했죠. 그렇지만 작가는 약속을 깨뜨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청년기와 노년기 그 중간에 40년이 텅 비어 있으니까 중간이 비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AM 이게 불수의적 자전적 기억이라 가지고 프루스트의 기억을 통해서 이 기억이 곧 정체성이다라는 얘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비가역성, 이게 도착이 없는 떠남, 조금 이상하죠. 제목이 디파처거든요. 그래서 이 디파처가 시사하듯 인생은 공항의 출발 게이트, 인생의 퇴장, 죽음, 수많은 작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젊음과 시간처럼 한 번 떠난 것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책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의 거대한 구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기, 노년기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설가의 숙명과 오도,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그걸 이야기로 구성하는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떤 필연적인 오독의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하고 소설 쓰기를 통해서 소설가가 다 그렇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하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어떤 그 기만성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암에 대한 교수의 유머,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관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수의 유머라고 하는 것이 죽을 운명이지만 그것을 그 전까지는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 책을 번역하는 사람이 정영묵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책 전체를 교수의 유머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에 보면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관리는 가능하다. 이건 꼭 삶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행복은 나를 행복해 주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내게 한 적이 없는 질문, 그리고 나 자신도 한 적이 없는 질문의 답인 것 같다. 스티븐 저희는 족같은 소설가가 되어버렸고 너는 족같은 성자가 되어버렸네. 이거 진이 한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아니 계속 구경하고 있어라. 나는 슬쩍 사라지겠다. 아니 계속 구경하고 있어라. 이 작품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계속 살아갈 걸 권장하는 이런 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명랑한 비관주의와 교수의 유머로 가득 차 있어서 죽음과 노화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비탄에 빠지지 않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떠올랐던 감정은 감사함입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정직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작가가 동시대를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써주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8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또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재기 선생님, 네. 진재기 선생님 그 이벤트에 저도 책을 올렸는데 그게 안 올라갔었나 봐요. 혹시 나중에 한번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올렸는데 한번 또 올렸으면 그렇구나. 2번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랬구나. 예, 네. 날씨가 많이 풀렸고요. 이제 봄철이 서서히 피부로 느껴집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고 늘 즐거운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윤환 대표님 거 올려놨습니다. 예.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유영진 대표님 여기에 기가 막힌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 아청꾼들은 한 해에 몇만 명씩 탄생이 되는데 그게 군인이나 정직자들이, 그런데 잔다크나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은 5세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아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정말 주변에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책도